한자TV 한나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광업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조선의 경제활동, 상업, 수공업, 이런 화폐는 어땠고, 무역은 어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사실 광업활동은 철광석을 채굴했다, 은이나 금은 광산을 채굴했다, 그 정도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 텐데, 오늘 배운 내용은 다소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노트 필기 정리를 공무원 한국사로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교재가 이 해동 한국사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2015년에 사서 지금 계속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한국사 기준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국사 자격증 시험 보신 분이라던가 그냥 고등학교 수능 대비 국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니 저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뭐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 가감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고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또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용어가 좀 한문이다 보니까 용어가 이제 그런 한문을 한글로 옮기는 용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조선시대의 경제활동 광업입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아까 상업까지 필기를 하셨으면 거기다 이어서 광업을 이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왜 꼭 내가 쓰면 이렇게 안 나오니? 방금 전까지 잘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자, 조선시대 경제활동 중에서 자, 오늘은 이제 광업 부분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광업 뭔가 채굴하는 거죠. 광산업, 금, 은, 철광석 이런 거. 조선시대에는 석탄을 캐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석탄을 쓸 일도 없었고, 석탄은 캐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국처럼 산업혁명 때 석탄으로 동력을 제공하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을 주로 채굴을 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광업과 금은 광업입니다. 쭉 필기를 하고 그 다음 밑에다 쓰도록 할게요. 자, 철광업 같은 경우에는 무기 생산이 목적이죠. 물론 농기구도 만들긴 하겠지만 농기구는 그렇게 큰 철광석의 주류를 가지고 철광석의 대표적인 산업은 아니고 무기, 이제 칼, 그쵸? 창, 이런 것들, 화살촉, 이런 주로 무기 생산이 목적이었습니다. 농기구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철광업을 하는 그 관련된 기구가 뭐가 있냐면, 성공감이라는 게 있고요. 군기시 이런 게 있어요. 군기시 들어보셨죠? 군기시 무기 제조했던 이제 한양의 군기시에다가 목을 매달아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기시 같은 거를 국가에서 설치를 합니다.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성공감은 어떤 거냐면 사실 성공감은 이제 수도를 건설하는 기관이에요. 수도 건설 기관인데 여기서도 이제 철광업을 여기서 다뤘고 군기시는 국가에서 필요한 무기를 제조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군기시 같은 데를 설치하고 철광업을 얘네들이 이제 뒤에서 서포트 했다라는 거지. 자, 이제 철광업을 하려면 일단 철이 있어야죠. 뭐를 땅땅땅 대장장이들이 이제 칼도 만들고 이렇게 방패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철을 구할 것이냐 했을 때 국가가 처음에는 좀 약간 무식하게 걷었어요. 여기 지역,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요 지역 사람들한테 요 지역에서 나오는 철광석을 어떻게든지 니네가 캐가지고 무조건 국가에 내라 이런 식으로 무대뽀로. 아니 뭐야, 철광석을 어디서 구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말일까지 철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 이랬어. 뭐야, 어디서 구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딴 데서 사다 내거나 아니면 정말 집에 있는 농기구에 철까지 뽑아가지고 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걷었어요. 그게 염철법입니다. 염철법. 이거를 제가 번호를 매겨서 할게요. 이게 순서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흐름 계속 용어가 바뀌거든요. 순서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염철법. 염철법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의 공철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공철제도. 우리가 뭐 공납 이런 거 들어봤죠? 공납. 국가에다가 뭔가 납부한다. 뭐 조공을 바친다. 이런 식으로 공공의 것으로 철을 국가에다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처럼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농민들의 공철제도, 염철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무조건 이 지역에서 무조건 언제까지 무조건 내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막 밥숟가락까지 내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항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철강석이 정말 이렇게 발굴이 되는 곳에 철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농민들을 데려가서 캐게 만들자. 그래서 철장제로 바꿔요. 철장제. 철장제는 이제 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장제. 철장에서 농민들을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철장에서 농민을 부역을 해. 근데 이것도 불만이 많았어. 빨리 농사 줘야 되는데 거기서 철광석 캐게 생겼어. 그리고 뭘 캔다는 그 작업 자체가 얼마나 그 노동력을 요하는 막 삽질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무슨 아오지 탄광도 아니고 너무 힘들잖아. 이것도 불만이 많았어. 그래서 이 철장제에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 자, 그러면 철장이 있는 그 마을이 이제 그 마을에서만 세금을 내자, 뭐 이런 식으로 철장 도회제라는 걸 만듭니다. 도회라는 게 이제 마을이라는 한문이거든요. 철장 도회제. 이제 기존에 있던 철장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철이 생산되는 마을에서 걷었다. 철이 생산되는 마을만, 철장되는 마을에서 마을에 다시 철장을 만들고 이 기존 철장지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요. 철장을 추가로 더 만들어. 그 토탈 전국에 20여 개 정도 철장지에서 기존에 이제 철장을 추가를 해서 네, 이거를 이제 흡수한 거죠. 철장 추가 개선. 추가해서 이제 철장 도회제. 그러니까 철장이 있는 마을에서만 세금을 걷게 한 거지. 철장제 불만이 막 있으니까, 농민부역도 불만이 있으니까, 그러면 철장이 많이 생기는 그 마을 근처 요 사람들만 부역에 쓰도록 하지,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왜냐면 농사를 져야 되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A란 지역에 철장이 있는데 여기에 부역을 할 때 저기 멀리 있는 B 지역까지 사람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일을 막 시켜. 여기 지금 농사도 막 져야 되는데 불만이 가득해. 아, 안 되겠다. 오는데 한 3일 걸리고 가는데 3일 걸리고 막 걸어 다니니까, 그래, 그러면 철장 근처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요 지역 인근 사람들만 와서 일을 부리자. 그게 이제 철장 도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 지역은 그냥 너는 농사 져라. 여기는 철광석이 나오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장 도회제. 명칭이 좀 생소하죠, 여러분? 저도 요거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웠던 부분이에요. 대학교 때 이제 개론서에서는 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안 외워도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고등학교 수준은 아닙니다. 자, 철장도회제. 그리고 이제 철장도회제의 문제점을 한번 써볼까? 자, 철장도회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식의 문제냐면, 여기서 먹을 걸 안 줘. 일단 뭔가 일을 시키려면 먹을 걸 줘야 되잖아. 얘들이 먹을 걸 또 안 줘. 식비도 안 주고, 그리고 수시로. 그리고 원칙을 써주겠다. 원칙은 농한기에만, 농번기 말고 농한기에만 부역을 해야 된다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농한기라는 것은 이제 봄하고 가을입니다. 농사철로 안 바쁠 때, 봄하고 가을 정도, 추수 이후에, 그리고 모내기 전, 씨 뿌리기 전, 그때만 이제 부역을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식비 제공이라고 해야 되나? 식비라고 해야 돼. 의식주? 음식을 안 준다. 그냥 식비라고 할게. 식비를 제공하지 않고 수시로 동원을 했단 말이야.
이것에 이제 사람들이 농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는 거죠. 식비를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이 식비를 농민한테 내라고 그랬어. 농민이 멀리서부터 음식을 이제 그 광산까지 가서 음식을 갖고 와서 먹어야 되고 왜 내가 식비까지 내가 내야 돼 이런 불만도 있었고 바빠 죽겠는데 농한계만 부역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도 부르고 야 안 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 철광석 그 수요가 안 맞으니까 그냥 나와서 빨리 철광석 캐 이런 식으로 수시로 동원을 하니까 농민들이 아니 뭐 우리가 호구야? 하면서 불만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철장 도예제도 조금 문제가 있구나 좀 교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로 바꾸냐면 철장 도예제가 있을 때 4번 이제 철장 도예제에 약간 부가적으로 철광석의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개인이 철광석을 이렇게 개발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좀 돈이 많은 그런 상인들이 어느 지역에 철광석이 갑자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놀다 보니까 뭐야 여기 철광석이 막 나오네? 이거 비싼 건데? 내가 여기다가 광산업을 해야겠다. 요즘 철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철장을 만드는 경우가 생겨. 자, 그런 거를 이제 사경영, 광산 사경영, 개인 경영이에요. 개인 사자, 사경영. 저기 허경영이 생각나네. 사경영과 그리고 개인이 이런 수공업을 한다. 야철 수공업. 야매 생각하면 어떨까요? 야철 수공업. 야매로 하는 철수공업 수공업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성장을 하게 돼. 이제 철광석의 이런 수요도 점점 많아지고 이것 때문에 철물의 수요가 철물 구입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했고 용이해졌다. 개인 사경영, 야철 수공업 이런 사람들도 성장하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번호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세조 때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자꾸 번성을 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걸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A라는 나라 이게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가 철장이 막 있어요. 철장에서 이렇게 막 캐고 막 그러는데 캔 다음에 그걸 이제 국가에다가 세금을 철광석으로 내야 돼. 근데 너무 귀찮아. 농사 짓기 바빠 죽겠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어차피 국가에서 필요로 하면은 내가 농사를 진 다음에 사서 내지 뭐. 그래가지고 이런 사경영업을 하는 이런 철장 수공업 하는 사경영 하는 사람한테 철을 사가지고 대신 세금을 내. 이런 이제 대납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조 때 안 되겠다. 그냥 뭐 대납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야겠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농사로 바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대납을 좀 허용해 주자라고 세조 때 허락을 해줘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 좀 어렵지 않나요? 자, 그래서 철장 세조 때 어떤 식으로 적어 놓으시냐면 그냥 대납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거. 어차피 이제 이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철물 용이하면서 농민의 불만이 생기고 대납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다 적어놓자. 대납의 문제도 생겼어. 이제 얘네들이 철광석을 지네가 안 캐고 다른 데서 사서 이제 국가에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서 낼 거면 철광석으로 국가에 내지 말고 곡식으로 그냥 내라. 그럼 국가에서 그냥 사서 쓰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세조 때는 워낙 무기도 많이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세조 때 약간 국가의 그런 미공량도 늘리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철도 국가에다 내야 되는 공철을 세조 때 대납 허용이라고 쓰죠. 간단하게 대납 허용.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공철을 미국으로 그냥 대납하는 거다. 대신 납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조 때 이제 어차피 대납이 많아지고 다른 데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방납입 폐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필요한 물건이 없을 때 다른 지역에 사다 내는 거 그런 식의 대납 문제가 막 나타나니까 어차피 대납하는 거 그냥 허용을 해주겠다. 공철을 미국으로 그냥 내라. 그럼 국가에서 사서 쓸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철장도예제도 폐지를 해. 철장도예제가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다 사람들이 대납하니까 철장도예제가 이렇게 여기로 가서 폐지하게 됩니다. 철장도예제가 폐지되고 결국에는 성종 때 각읍에서 각읍 체납제
가급 체납제를 성종 때 만들게 돼요. 자, 가급 체납제는 뭐냐면 철장이 있는 읍에만 거기만 공철을 부과를 하는 거야. 거기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철장 도해제랑 좀 어떻게 다르게 이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철장 도해제는 부역을 그쪽 애들만 부역을 시켰다는 개념이지 다른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세금을 걷었는데 아예 세금을 철장을 보유한 읍에만 내게 하는 거야. 어째 다른 지역은 그냥 뭐 곡식으로 내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서 내면 되니까 철장이 있는 곳에만 내게 있다. 조금 약간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장을 보유한 읍에만 공철을 부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서 이 가급 체납제도 사실 이게 너무 자주자주 바꿔서 우리가 외우기가 힘들고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이죠. 이것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16세기 이후에 결국 없어지거든요. 가급 체납제도.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딴 데서 이제 철광석을 사서 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거 역시도 16세기 이후에 가급 체납제도 붕괴하게 되고 그냥 어차피 다 사람들이 이런 철광석 하는 사람한테 사서 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럼 가격을 맞춰줄게 해서 싸게 막 이렇게 팔고 이래가지고 굳이 내가 그거를 채굴하지도 않았고 이제 대납제가 보편화됐다. 이때 조금 체조 때 풀어준 것도 있었고 대납제가 너무나 보편화가 되면서 그냥 국가도 그냥 미국으로 그냥 받아. 미국으로 받고 굳이 그냥 철광석을 내라고 하지 않고 정부도 이런 철상으로부터 철광석 상인으로부터 구입하게 됐다. 여기까지 어떻게 좀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조금 어렵죠? 요 부분이 사실 이야기가, 요거가 사실 구체적으로 되게 쉽게 설명된 그런 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 고등학생 과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과정에서는 국가에 이제 공철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철광석을 많이 캤고 무기를 주로 이제 많은 생산의 목적으로 만들었고 군기지 정도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감은 수도를 건설했던 기관이고 철광석을 관여했던 기관이에요. 성공감, 군기시. 근데 군기시는 워낙 유명하죠. 무기를 제조하는 곳이고 주로 이제 벌을 받을 때 군기시에다가 목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본보기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염철법은 농민들에게 공철 제도가 있었다. 농민들한테 세금을 걷었다. 이렇게 공철로 받았다. 철광석으로 직접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철장에서 농민의 부역을 막 시켰어. 그래 이제 불만이 많아. 이제 각종 불만 막 바빠 죽겠는데 농번기에 철장지에서 부역하는 것에 불만이 많으니까 철장 근처의 마을에서만 철장을 개설하는 거. 마을에 있는 철장을 개설하고 농한계만 부역을 하려고 했던 게 철장 도해제인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식비도 음식도 주지 않고 수시로 동원하게 돼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고 약간 기피라고 할까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역에 대한 기피 그런 것들 철장 기피 이제 철장의 그런 뭐라 그럴까 노역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대납을 해서 그냥 미국으로 내라. 우리가 사서 낼게. 이런 식으로 해줄 때 대납을 잠시 허용을 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요건 순서라고 하긴 뭐하고 사경영과 이런 야철수공업 개인이 철광석을 이렇게 광산을 만들어가지고 철광석을 이제 광산을 만들면 이 모든 것은 옛날에는 이제 광산 따로 그리고 이제 철광석을 만드는 재련하는 사람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철광석을 캐는 사람이 바로 그걸 또 만들었어. 대장장이가 이렇게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철 수공업도 이 사람이 직접 캐서 수공업까지 하는 거야. 칼까지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경영, 개인 경영 그리고 야매 개인이 또 하는 수공업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허용을 했고 여기서 이제 철물 구입이 용이해지니까 사람들이 직접 내가 가서 캐는 것보다는 사서 그냥 국가에 내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납이 허용됐고, 이제 철장도 이제 다음에 가급 체납제로 각 읍에 철장을 보유한 읍에만 좀 규모를 줄인 거야. 규모를 줄이고 거기서만 공초를 부과했는데 결국 이조차도 16세기 이후엔 붕괴되고 대납제가 보편화되면서 그냥 무조건 다 미국으로 내라 해서 대납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냥 알아서 철상에서 구입을 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여기 칸이 모자라니까 요 바로 밑에다가 금은광업도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철광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제가 좀 최대한 참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좀 참여해 주시고, 사실 이게 좀 용어가 어렵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게 또 잘 나오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흐름을 파악해서 용어만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납제, 뭐 가급 체납제, 뭐 이런 것들, 뭐 철장, 염철법 이런 것들이, 염철법이 뭐야? 이런 거 모를 정도만 아니게 읽어두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광업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뒤에 은수공업 이어가도록 할게요. 3번하고 6번이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염철법도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요 광업 부분은 철광업, 군기시 요 정도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고, 요 부분 잘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요 정도 어쨌든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설명해 드릴 부분이 없네요. 제가 번호로 얘기해 드린 거는 요렇게 철광석과 관련된 그런 법들이 자꾸 바뀌었다라는 거. 바뀌는 이유는 부역에 동원하는 그 농민들의 불만,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지? 요역 기피라고 해야 되나? 군역 기피? 피역이라고 하네요. 피역 현상이 많아졌다. 말이 어렵네. 그냥 말 그대로 요역을 기피하는 거야. 피역 현상이 너무 많아졌다. 도망갔다. 이런 농민의 불만이 생기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규모를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철장을 보유한 읍에서만 공초를 부과하다가 이마저도 나중에 붕괴되고 결국에는 대납제, 그냥 미국으로 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고 그 금은광업으로 넘어가자. 그거는 여러분 제가 지우겠지만 광업 밑에다가 쓰시고, 필기는 요렇게 이어서 금은광업 여기다 써주세요. 어떻게 느낌 아니까 그쵸? 여기다 금은광업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금은광업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저도 아무리 뭐 역사를 전공하고 그랬어도 저도 어렵고 막 짜증나는 부분은 짜증나요. 이 부분은 저는 예전에 대학교 때도 짜증났고, 저도 이 부분을 그렇게 자세히 알진 않아요. 저도 솔직히 지금 제가 막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강사분들도 본인이 되게 빠삭한 부분이 있고 본인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누구든지 있어요. 워낙 국사의 범위는 넓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공부를 하실 때 물론 모든 부분을 다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위주로 보셔도 그렇게 큰 문제되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해서 어려워도 무조건 달달달 외워라 그 부분은 아니니까 최대한 몇 번 읽어봐 주세요. 그거 있죠.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지만 안 하면 찜찜한 부분. 딱 그 부분이에요. 농한기가 봄, 가을이면 여름, 겨울은 무엇인가? 농번기죠. 농번기. 겨울은 이제 보리 농사를 짓고, 근데 겨울은 사실 농번기보다는, 농번기는 여름이 피크고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잘 웬만하면 일을 시키지 않았죠. 겨울에는. 우리나라 지금 옛날에는 막 소못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겨울에 와서 탄광에 와가지고 막 철광석 캐라고 그러면은, 철장에서 철광석 캐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농번기는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이 물백무기예요, 이거. 이게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구나.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조선시대 경제활동에서 금, 은광업.
자, 금은광업. 금은광업 하면 당연히 금은 사치품이겠죠. 주로 이제 왕의 막 그런 관자를 만든다던가, 금은 그렇게 많이 쓸 수 없잖아. 반지를 만든다던가, 놀이개를 만든다던가, 뭐 왕관을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금은광업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금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한반도로 봤을 때는 이제 북한 쪽이 많이 나왔지 남한 쪽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금이 막 덩어리로 나오는 그런 데는 드물고 주로 우리나라는 하천을 통해서 하천에 이렇게 사금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천에 보면은 반짝반짝반짝한 사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금들을 모아가지고 주로 금을 이렇게 모았었어요. 그래서 사금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은광업은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사금광이 많았다. 이제 하천에서 이제 하천 그 사금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덩어리로 석광 이런 덩어리로 캐기도 했다라는 거. 금보다는 은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금은광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지도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갔죠. 자, 조선시대 금은산지를 보면 금산지는 이제 북한 쪽 위쪽이 좀 많고 뭐 평산, 해양, 춘천, 정선 이런 쪽에 있었고요. 은산지도 역시 북한 쪽이 훨씬 많습니다. 산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의주관계 뭐 위쪽에 은산지가 많죠. 남한 쪽은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 그 전라도 쪽은 평야가 많다 보니까 은산지도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보니까 딱 우리나라 산맥이 주로 많이 겹쳐 있는 산맥 밀집 지역에 은이나 금 산지가 있다라는 거. 자, 아까 보여준 지도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고. 자, 금은광업은 어디에서 금과 은을 썼냐면 국가에서 이제 사치품, 국가에 필요한 물품들.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 주로 이제 왕실에서 많이 사용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금과 은이 많이 필요로 했냐면 특히 은은 명나라의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기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은 같은 경우로 화폐 대신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화폐 대용으로 은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이제 금은은 사치품이니까 명나라의 조공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명나라의 조공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국가에서 처음에는 국가에서 이제 은 같은 거 금은광업을 국가에서 주도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채방사를 파견을 합니다. 채방사. 우리가 뭔가를 이제 채취하는 거, 채홍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연산구 때 채홍사, 채청사는 이제 채홍사, 붉은 홍, 꽃을 채취한다. 예쁜 여자들을 채취하는 게 채홍사고, 채청사, 푸를 청. 젊은 것들을 채취한다. 막 어리고 예쁜 애든지 어린 애들을 채취하고 이런 식으로 채방사는 이런 금, 은, 광업을 채출한 애들을 채방사라고 했어요. 채방사를 그 지역에 금과 은이 나오는 지역에 파견을 합니다. 그 지역에 금은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런 시굴의 양을 정하고 요 정도면은 기간을 얼마큼 잡으면은 여기에서 채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원은 얼마나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하고 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올 생산량이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국가에 이만큼 내라 이런 식으로 공액 국가에다가 바칠 금액을 산정을 해. 그러면은 이제 수령이 이거를 또 관장을 하죠. 채방사가 파견되고 각 지역의 고을에 수령이 이것을 관할을 합니다. 수령이 관장해서 실제로 금은을 막 채취를 하는 거죠. 근데 금은을 당연히 누가 채취했을까? 수령이 채취하진 않았겠죠. 농민이 동원이 됐겠죠. 농민들이 채굴에 동원이 됐고 당연히 물론 우리나라 일 시킨 거 당연히 싫어하지. 나도 싫은데 갑자기 뭐 이렇게 쉬고 있는데 와가지고 빨리 금은 좀 캐. 사금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사금은 이렇게 판 같은 거에 막 물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 이제 모래는 밑으로 가라앉고 사금은 살짝 그 반짝반짝거리는 금은 살짝 뜨거든요. 그걸 이렇게 싹 이렇게 막 걷어가지고 아무튼 그 짓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짜증나지. 그래서 이게 이제 농민들이 저항을 했다. 피역 저항. 왜 해야 되는데요? 나 이제 술 먹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숙취 심한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도 많이 먹었고
부지런하긴 하지만 어쨌든 노동하는 건 싫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항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막 저항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금은강업을 하려고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제대로 안 하고 싶어하고 저항하고 하니까 이거를 민영에 맡겨야겠다. 그래서 은광이 16세기에는 금은관이 이제 민영화됩니다. 이제 금과 은광 중에서 특히 이제 16세기에는 은광의 민영화가 생겨요. 은이 되게 많이 필요했거든. 금은 워낙 구하기도 힘들었고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 했지만 은은 훨씬 더 스케일이 커졌어요. 이제 이때 은괴라고 그래가지고 명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되게 대량의 은괴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었고 그런 양반들의 재산 축적용으로도 사용을 했고 어쨌든 은이 되게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은이 되게 필요했고 은광이 민영화됩니다. 이 은광이 민영화가 된 이유는 이제 얘네들 되게 부유한 상인들 위주로 부상대고 중심으로 은광이 민영화되죠. 부상대고라는 거는 부유한 상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상대고 부유한 상인 대고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부유한 상인, 그런 이제 부상대고라고요. 걔네들의 중심으로 은광이 민영화되고 왜 은광이 민영화됐냐면 이때 대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은괴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은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제 은광의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 대외무역이 활발해지고 은의 수요가 늘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은이 돈이 된다는 게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은을 캘 수 없을까 막 이런 식으로 은을 원래 캐면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몰래 캐는 거야. 내가 캐는 거 모르면 세금을 안 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밤에 막 몰래 막 은을 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길 가다 보니까 어디서 은이 나왔어. 이거 소문내지 않게 우리 몰래 캐가지고 몰래 빨리 시장에다 갖다 팔자. 얌체 같은 짓을 하게 돼. 그래서 잠체가 성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몰래. 저도 막 돈 버는 거 몰래 벌고 싶어요. 세금 너무 많이 내니까. 잠체가 성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러한 국가 주도가 왜 폐쇄하게 된 이유는 이때 이건 설명을 할게요. 요런 분위기가 왜 없어지게 된 거고 민영화로 바뀌게 되냐면 명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게 조금 이제 덜해졌어. 필요가 없어졌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은이라든지 금을 일본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서 그냥 조공을 바친다던가 필요하면 아니면 우리의 필요 물건을 일본에서 수입하면 됐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런 채방사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폐쇄되고 그냥 민영화로 바뀌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잠체가 성행하고 자 그렇게 이제 잠체가 조금 너무 성행하고 막 이렇게 막 문제가 또 생기니까 국가에서 안 되겠다. 얘네들 세금도 안 내고 자꾸 이제 은광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은광을 폐쇄하게 돼요. 세금을 너무 제대로 걷지도 않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뭔가 은광을 국가에서 이렇게 조절해야겠다 이런 문제가 생겨. 은광을 폐쇄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이 잠체가 너무 많아진 거야. 아니 도대체 은은 되게 돌고 있는데 나라에 세금은 내지 않아. 이 잠체를 성행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잠체를 성행하게 된 이유는 약간 수령의 눈 감아줌 수령의 비호로 훨씬 더 규모가 점점 커졌어. 그러니까 수령한테 어느 정도 은을 주고 우리가 몰래 채굴하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달라고 하는 거지. 마치 이제 뭐 약간 세무사분한테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어쨌든 뭐 약간 뒷돈을 주고 세금을 덜 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광이 결국은 폐쇄가 되고 국가가 이제 그거를 관여하게 되는데 요 부분이 좀 말이 어려워요. 임시관체제. 그리고 이제 농한기에만 잠시 하는 춘추 이제 봄 가을에만 하는 봄 가을에만 하는 춘추 관체제. 요런 식으로 잠시 바꿉니다. 국가에서. 임시관체제는 말 그대로 임시예요. 임시. 그래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국가에서 은을 캐겠다. 자, 그리고 춘추관체제는 춘추 뭐 나이가 몇이의 춘추 구춘추가 아니라 봄춘 가을추. 그쵸? 봄, 가을, 농한기에만
채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은광을 폐쇄하고 국가 주도로 이렇게 바뀝니다. 하지만 이러면 또 당연히 은이 너무 모자라겠죠. 그래서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건 또 이제 국가에 너무 은이 안 돌잖아. 그래서 좀 돈이 많은 부상대국들이 이제 국가에 미국을 많이 바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상으로 그럼 너는 은 채굴권을 좀 어느 정도 허락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부상대국으로 얘네들에다가 여러분들 밑줄을 긋고 얘네들한테 어느 정도 사채를 허용해 줍니다. 사채는 사채업자의 사채가 아니라 개인 채굴. 개인 사자, 채굴할 때 사채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요. 이 부상대국들한테 미국을 받는 대가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미국 대책? 납곡 보상책. 어려운 말 있네. 납곡. 얘네들이 국가에다가 곡식을 미국을 엄청나게 많이 기부금식으로 곡식을 많이 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납곡 보상책으로 사채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다. 어쨌든 안 그래도 얘도 몰래 어쨌든 잠체를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체가 그래도 불구하고 은광을 폐쇄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그러니까 이 은광이 잠체가요. 갑자기 여기 은광이 은이 나와가지고 잠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은광에 밤에 몰래 가서 채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폐쇄를 한 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체는 성행을 했기 때문에 수령의 비호 아래 전문적으로 막 나타나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을 이 잠체가 너무 성행을 하니까 얘네들을 감시하는 사람을 파견을 한다. 그게 바로 채은 경차관입니다. 은을 채굴하는 걸 감시하는 사람이다. 경찰할 때 경자, 채은 경차관. 경찰관으로 외워주면 될 것 같죠? 은을 채굴하는 거를 감시하는 경찰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경차관이에요. 경차관을 파견한다. 잠체를 감시하게 하기 위해서. 요 정도? 그리고 사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걸 2개를 적어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공무원 한국사에서만 다루는 건데 민채 납세제, 민채 납곡제를 허가해 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채를 하는 대신 국가에 얘네들이 그래도 세금을 그럼 내라. 그래서 쓸 칸이 없네. 민간인이 채굴하면은 납세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곡식으로 내라. 민간인이 채굴하면 납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채 허용의 대가로 국가에 세금을 냈다. 이런 부분인데 내가 써야 되는데 깜빡했거든요. 요렇게 해서 쓸게요. 그래서 이제 사채를 허용하는 대신 민간인이 채굴할 경우에는 민채 납세제, 납세를 해야 한다. 납세를 할 때 은으로 내든가 아니면 민간인이 채굴할 때 곡식으로라도 내라. 납곡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거야. 민채 납세자, 민채 납곡제로 사채를 허용해 준 거다. 아니, 민채 납곡제를 허가했다는 건 그러고 시행을 했다고 쓸까요? 뭔가 어색한데. 이렇게 여기까지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많고 애매모호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어렵죠? 자, 금은광업은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은은 사금으로, 은은 덩어리로, 금은 사금으로 주로 많이 하고 은은 덩어리로 했는데 금은광업을 하는 이유는 국가에 필요한 물건들, 왕실에 필요한 물건, 왕관이라든지 비싼 것들 이제 금은으로 만드는 거고 명나라의 조공으로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서 처음에는 국가 주도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채방사를 파견했다. 채방사 정도 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령이 알아서 관장해서 농민들한테 빨리 캐. 그랬는데 농민들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채굴이야 하면서 막 싫어 막 저항하고 안 할 거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냥 이제 어쨌든 은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영화로 풀게 되었다. 이제 16세기 이후 민영화가 됐다. 부상대고 중심으로 돈 많은 애들. 이 광업이라는 거는 스케일이 꽤 커야 돼요. 왜냐면은 한두 명이 캐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 노동력에 줄 품삯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쩐주들, 돈이 있어야지만 부상되고 할 수 있었어. 요 광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뛰어들게 되거든요. 뭐 덕대라던가 뭐 이런 거, 설정수세제 그런 거 조선 후기에 나오고 지금은 일단 초기의 모습이니까 초기만 다룰게요. 뒤에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진짜 머리 깨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건 뒤에서 다룰 건데
자, 아무튼 대외무역으로 은수요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은이 돈이 되니까 잠체 중요합니다. 잠체는 시험에 잘 나와요. 얌체로 외워주세요. 몰래 밤에 몰래 채굴하는 거, 세금 안 내려고. 은광에 몰래 투입해가지고 도둑들 같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은광에 가서 잠체하고, 일반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잠체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또 이제 정말 전문적으로 잠체를 하는 애들이 수령한테 어느 정도 돈 먹이고, 수령이 그걸 또 눈 감아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잠체를 감시하는 채은경찰관을 파견했다. 잠체랑 채은경찰관 세트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은광이 잠체도 성행하고 은광에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가 폐쇄를 하고 잠시 일시적으로 임시로 관체제, 임시로 캐거나 농한계만 캐게 이렇게 바꿨지만, 그래도 이제 은의 필요함이 이제 좀 그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수요에 이제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상대고한테 어느 정도 납곡을 받고, 납곡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곡식을 엄청나게 기부금식으로 받고, 그거의 보상으로 사채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게 해줬다. 그러면서도 잠체는 못하게 채은경찰관을 파견했다. 아, 그리고 사채를 허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다가 세금을 해야 되는, 민영채굴, 민간인이 채굴하면 납세를 하게 하는 세금을 받든지 곡식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시행하면서 사채를 일부 허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는 토탈 해가지고 잠체가 가장 시험에 이제 용어로 많이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흐름을 파악해서 초반에는 국가에서 주도하다가 민영화가 됐고, 그것 또한 폐쇄했지만 어느 정도 개인 정말 돈이 많은 상인들한테 사채를 어느 정도 살짝 허용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워낙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여러분 용어가 어려운 거니까 자꾸 이제 명칭 위주로, 흐름 위주로 좀 파악하시고, 필기하신 거 자꾸 이렇게 쳐다보시고 문제를 몇 번 푸시면은 좀 어느 정도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이제 경제 상황의 문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전세 문란, 원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걷었던 거,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풍년인식으로 해가지고 뭐 되게 더 많이 걷었던 거,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 나중에 영정법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박납의 폐단이기 때문에 수미법 나오고, 뭐 나중에 그것이 이어서 대동법으로 바뀌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필기해서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진도가 벌써 이제 경제의 마지막 근대 태동기 경제입니다. 근대 태동기 경제를 하고요. 진도 지금 나가는 게 이제 근대 태동기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넘어가요. 다시 고대의 사회. 그래가지고 사회는 이제 신분제도와 뭐 이런 노비들 뭐 이런 것들이 사회 내용이죠. 그래서 고대의 사회로 이제 또 넘어가게 될 거예요. 법률, 사회제도, 뭐 여성의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사회인데 그렇게 나가고, 마지막 문화 파트.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는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더운데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